자, 이제 대선 열차가 계속 달려가고 있는데 유력 후보들의 발길도 바쁩니다.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 김해 봉화마을을 내려갔고 지금은 진주 팽목항을 방문 중인데요. 먼저 봉화마을에 갔을 때 모습, 그리고 권양숙 여사, 노무현 전 대통령의 이 부인이죠. 인사를 하고 덕담을 나눴다 이런 얘기 들어왔는데 공개 장면은 아직 들어오지 않고 지금 참배, 저 작은 비석이죠. 노무현 전 대통령의 그 비석에 이제 저 참배를 하고 이제 헌화하는 그런 모습이 들어왔습니다. 자, 저게 5년여 만이다. 자, 그리고 이 모습을 보면요. 시민단체들이 이제 반대하는 또 그 지역에서 이제 저런 얘기, 배신자라 않겠다. 잘 왔다 반기문. 저거 경남 노사모라고 본인들이 밝히고 있고 굴욕적인 12.28 합의 뭐 이런 등등의 이제 글자가 자세히 안 보이지만 저런 어떤 그 반대 모습도 있었습니다. 자, 이 의미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근데 그 문재인 대표 쪽에서요, 그 지지자들이 반기문 전 총장에게 배신자론을 제기하고 있잖아요. 네. 이거 잘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요, 배신의 정치 심판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죠? 배신의 정치 심판. 아, 박근혜 대통령. 네, 박근혜 대통령 해갖고 그 집권 여당을 쑥대밭으로 만들어버리고 총선 참패하게 된 그 시발점이 배신의 정치 심판하겠다고 나서가지고 그렇게 된 거 아닙니까? 예. 근데 물론요, 노무현 대통령이 재직 시절에 반기문 외교부 장관을 유엔 사무총장 시키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했다는 것은 세상에 다 아는 사실인데 네. 이걸 말이죠. 이거를 그렇게 우리가 시켜줬는데 왜 배신하느냐? 네. 이거는 좀 안 맞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국인 유엔 사무총장을 배출하자라고 하는 건요. 우리 국가적 목표였고 한국 외교의 오랜 수건이었습니다. 네. 네. 제가요. 아까 우리 평창 얘기 나왔잖아요. 근데 평창 동계올림픽을 언제 유치했습니까? 이명박 정권 때 했습니다. 그 전에 네. 2번이나 떨어지고 삼숙 때 우리가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한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네, 네. 이명박 정권 때 유치했다고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가 그럼 다 이명박 정권의 그게 아니잖아요. 예, 그것처럼 반기문 유엔 총장 된 거 이거 가지고 배신자론 자꾸만 얘기하면은 오히려 친박하고 똑같다. 그러니까 패권 세력 아니냐 이러면서 되치기 당할 수 있어요. 자, 이렇게 했는데 노무현 정부 당시에 이 청와대 외교전략비서관이죠. 박선원 씨가 방송을 통해서 이런 이야기, 소회를 밝혔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은 무슨 뭐 개인의 어떤 인연이나 이런 데 얽히면 안 된다. 뭐 그런 말도 안 되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장위위원장 하시면 당연히 오시고 추도사도 하시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네. 당연히 메시지도 있고. 근데 그걸 다 거부하시는 마당에 너무 좀 비참하게 느낌이 들었어요. 제가 무슨 메시지는 안 되느냐. 이런 말을 제가 한다는 게 이상하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나라가 다 비통행에 빠졌는데 그 이후에 어떠한 조치도 없었습니다. 자, 서 소장님, 네. 저 부분이 이제 서운하다, 섭섭하다. 그리고 지금 5년여 동안 그러다가 이제 올 수 있느냐 이런 감정의 표현 아니겠습니까? 네. 이제 박선원 비서관은 누구냐면 반기문 총장과 함께 당시 참여정부에서 외교안보 전략 비서관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네. 단순하게 노무현 대통령 측 사절 인사로 가서 노무현 대통령이 억울하게 죽임을 당했으니 장의위원을 맡아달라고 이렇게 공식적인 그 제안을 할 수 있는 위치이기도 하지만 더불어서는 인간적인 참여정부 네. 내내 외교 관련 일을 했던 사람으로서 안면도 있기 때문에 가서 부탁을 했는데 아마도 당시에 유엔 사무총장 역할을 하는 동안 반기문 총장이 장 위원장도 석연치 않은 이유로 거절을 하고 조전이라던가 어떠한 메시지도 보내지 않는 것 때문에 네. 아마 개인적으로 알고 있었던 관계에 있어서 너무나도 심한 반기문 총장의 모습을 보고 박선원 비서관이 인간적 비애감을 느꼈던 것 같고요. 이제 와서 대통령을 출마한다는 것 때문에 과거 문제를 덮기 위해서 봉화마을에 온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 인간적인 서운함과 배신감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볼 때 나머지 아까 봉화마을에서 지지자들, 노사모라던가 이런 자발적 지지자들이 반대 시위를 하고 있었는데 저런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가지만 제가 볼 때는 문재인 전 대표 그 캠프에서 자제시켜서 예전의 감정들보다는 앞으로 미래의 비전을 놓고 경쟁하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내는 게 좋지 않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정서적인 거를 보여주는 게요. 저 침묵 시위 하셨는데 저 내용입니다.
배신자라 않겠다. 잘 왔다 반기문. 그 말 속에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자, 그래서 팽목항에 가 있지만 반기문 총장이 권양숙 여사를 만나고 나와서 분위기가 이랬다라고 전한 내용이 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그 취임식 때 개혁과 통합을 외치시던 그 모습이 아직도 기억에 생생합니다. 그런 면에서 교체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도 우리 가슴에 아직도 깊이 남아 있습니다. 네. 네. 분위기는 좋았고 의원 대변인 인격으로 김경수 의원도 화기애애했고 정치 얘기는 없었다. 섭섭한 말은 없었다 이렇게 전화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그런 자리에서 그런 가시도친 얘기는 없었을 텐데 반기문 전 총장으로서는 이런 박성원 씨의 전 비서관의 공격이 상당히 신경이 쓰였나 봅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보도자료를 냈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 아침에 이렇게 보도자료를 냈는데요.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당시에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았다. 출장 중에 스리랑카 현지에서 곧바로 소식을 듣자마자 애도 성명을 발표했고 뉴욕으로 돌아오자마자 유엔 대표부에 마련된 노 전 대통령 빈소에 참배를 했다. 그러니까 자신은 참배를 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장이 거행된 2009년 5월 30일에 자, 이 국민장은 이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장례를 말하는 겁니다. 네, 권양숙 여사와 아들 권호 씨에게 직접 위로 전화도 했다. 당시 권 여사가 위로의 뜻을 직접 표명해 주셔서 감사하다. 이런 내용의 보도 자료도 발표를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이 변호사님, 전화 자체가 이례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저 분위기가 상당히 좀 신경 쓰였다 이런 뜻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배신자라는 낙인이 찍히는 거는 썩 좋은 건 아니죠. 저는 반기문 총장 측에서 이렇게 이제 바로 반박 보도 자료를 낸 거는 적절했다고 보고요. 저는 외려 박선원 전 그 외교전략 비서관의 글쎄 그 당시에 유엔 사무총장한테 장애위원장을 맡아달라고 한 제안 자체가 좀 무리가 있었던 거 아닌가요? 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근데 이렇게 이제 배신자 낙인은 썩 좋은 방법은 아닌데 이제 좀 뭐라 그럴까 이렇게 그 작은 잔펀치를 계속 날리면서 이 반기문이라는 사람이 좀 출세지향적인 사람이었다. 이런 모습을 좀 보여주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의도 자체는. 근데 이런 문제로 그러니까 고 노무현 대통령의 이제 그 죽음이 이렇게 진영을 하든가 사람을 갈라놓으라고 한 거는 아니잖아요. 네. 큰 틀에서 얘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조문 정치, 조문을 했냐 안 했냐라고 하는 이런 문제를 가지고 쟁점을 삼기보다 물론 지지자들이라든가 권영숙 여사라든가 이런 분들 가족들 등 서운한 마음이 있겠죠. 노무현 대통령이 상당히 어려운 조건 속에서 발로 뛰면서 사무총장을 만들어 줬다고 할 정도였는데 인간적으로 돌아오는 게 없기 때문에 서운하긴 하겠지만 오늘도 그 자리에서 그런 얘기가 나오지 않았다고 하니까 노무현 대통령의 뜻을 계승하는 것은 바로 민주, 민생, 복지, 평화 구현에 대해서 서로 문재인 전 대표와 반기문 전 사무총장이 선의의 경쟁을 통해서 노무현 대통령 뜻을 잘 이어받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오늘을 기점으로 봉화마을도 다녀왔으니까 빈소를 방문했냐 안 했냐라고 하는 문제는 좀 뒤로 미루고 건설적인 비전을 가지고 경쟁하는 그런 자리들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오늘 권양숙 여사와 반기문 전 총장 35분 동안 대화를 나눴다고 합니다. 지금 네. 들어오는 저희가 속보를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보니까 권 여사가 혹시 밖이 시끄럽지 않았느냐라고 하니까 반 총장이 민주사회에서 이 정도야 늘 있을 수 있지 않느냐라고 하니까 시끄럽다는 얘기는 네. 누군가 막 구호 외치고 아까 저희 보셨던 바로 네, 그 화면이죠. 그러지 않았느냐, 네, 이게. 그러니까 저희 때는 더 했어요. 이런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예, 역시 권양숙 여사께서 참 훌륭하시네요. 그렇게 네. 그런 식으로 받아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 문재인 후보 지지자들이 잘 알아야 될 게요. 정말 배신자였으면요. 그 당시부터 문제 제기를 하지 왜 대선 출마하겠다고 하니까 네. 집중적으로 이렇게 화를 날립니까? 어떤 정치적 의도가 너무 엿보이거든요. 그다음에 지금 적대와 배제가 필요한 시기가 아니고요. 네. 통합과 포용이 필요한 시기 아닙니까? 네. 자, 그래서 반 전 총장, 오늘 이제 팽목항, 여기저기 많은 네. 그런 광폭의 통합 행보를 하고 있는데, 설이 목전인데, 언제까지나 저렇게 이제 정치적인 행보를 하는데 정당은 없고, 이래서는 곤란하겠다. 이래서 이런 입장을 밝혔다고 합니다. 네.
지금까지 대통령이 된 사람 중에 당이 없었던 사람은 없었다. 홀로 하려니 금전적으로도 힘들다라고 하면서 내 사비로 모아놓은 돈을 다 쓰고 있다. 전국적으로는 어느 쪽이든 정당과 함께 해야겠다라고 하면서 입당 의사를 지금 밝히고 있는 거죠. 네, 자, 그래서 이와 관련돼서 김종인 전 민주당 대표가 2월쯤에 탈당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제 기자들이 그러면 이제 나가서 반기문 총장과 전 총장과 손잡는 거 아니냐 그랬더니 기분 나쁘게 왜 그런 얘기를 하느냐라고 해서 제3지대 정당 얘기도 나오고 개혁신당 얘기도 나오는데 어떻게 봐야 될까요? 뭐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측근이 뭐 인터넷지와 얘기 속에서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은 본인이 직접 3년 임기를 목적으로 대통령에 출마해서 개헌을 하겠다는 얘기를 하는데 아마 반기문 총장하고 연대하냐는 얘기하면 상당히 기분이 나빴을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반기문 총장이 설 전까지는 개인적인 지지율을 높이기 위한 행보를 이어나가겠지만 결국 개인이라는 건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20% 초반대 지지율을 더 이상 넘어가기 어려울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향후에는 정당을 선택해야 되는데 지금 조기 대선으로 해서 시간이 빠듯하기 때문에 독자적인 창당하기에는 너무나 시간 제약이 커서 새누리당, 임명진 비대위원장이 이끄는 인적 청산이 된 새누리당이라던가 아니면 바른정당을 둘 중에 하나를 놓고 고심을 할 텐데 많은 사람들의 관측은 본인의 정체성과 맞는 바른정당의 전격적인 입당이라던가 연대 제휴를 하지 않겠냐. 그걸 통해서 20% 초반대 지지율을 30-40% 지지율대로 높이기 위해서 정당을 선택할 것 같다라는 관측들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서영호 소장은요. 지금 반 총장이 정당을 선택한다면 새누리당 또는 바른정당 그랬잖아요. 네. 아무래도 국민의당을 거기 끼워 넣고 싶지가 않으신 것 같아요. 국민의당, 예. 제가 봤을 때는요. 네. 새누리당은 선택지가 없고 네. 바른정당 아니면 국민의당이에요. 아, 새누리당 빼고. 예, 예. 그리고 박지원 그런데 새 대표는 네. 거리를 좀 두겠다 했잖아요. 박지원 대표야 지금 대표된 지 따끈따끈 하잖아요. 이제 벌써부터 자강 외치다가 벌써부터 뭐 반 총장하고 연대하겠다 그러면요. 이 스텝이 꼬여버려요. 그러니까 일정 기간은. 대표를 좀 즐기셔야. 예, 자강 모드로 좀 가다가 설 연휴 지나면 이제 또 연대표를 어떻게 짤 것인가. 그래서 저기서는 결국 바른정당 플러스 국민의당 플러스 기타 뭐 해갖고 어떤 그 빅텐트를 만드는 네. 그런 구상이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자, 이제 반 전 총장의 행보가 이제 뭐 생수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논란이 되고 있는데 턱받이 논란이 있지 않았습니까? 이게 하고서 이렇게 누워 계신 노인에게 떠먹이는 거에 대해서도 저 장면인데 저게 이제 기도를 막는다라는 어느 간호사분의 주장도 있었고 웬 턱받이를 본인이 하느냐 이런 주장이 있었는데 한 자원봉사 학생이 글을 올렸어요. 나도 저거 했는데 저거 다른 분들도 하는 겁니다. 네. 그리고 저거 턱받이 아니고 앞치마입니다. 또 누워있는 분에게 떠먹이는 저 유동식도 사실은 저렇게도 한다라고 해서 저게 이제 상당히 논란이 되고 있죠.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반기문 전 총장이 이제 제대로 정치권에 이제 뭐 데뷔를 하는 거예요. 이제 작은 거에서부터 생수 하나에서부터 이제 계속 구설이 오르고 이런 특히나 인터넷상에서 공격을 계속 받게 될 텐데 어제 저 반박 자료를 내긴 했어요. 반기문 측에서 꽃동네에서 제공한 것이다라고 했는데 외려 그런 거는 이제 그런 보도자료는 별로 눈길을 못 끄는 거죠. 그런데 네. SNS에서 이제 한 여학생이 나도 저기에서 저런 걸 받았다라고 하는 얘기가 이제 올라오니까 그러면 맞나 보다라고 되는 네.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상징하는 거는 아무리 캠프에서 어떤 공식 반박하는 보도자료를 낸다고 하더라도 그거보다는 외려 다른 것이 더 신뢰를 받는다. 네. 진짜 정치 교체를 말씀하셨지만 불신이 여전히 있다라는 것도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거예요. 자, 이런 깨알 검증에도 의연하게 할 자신과 그게 있어야 된다 이런 말씀으로 이해하고요. 자, 이 와중에서 문재인 전 대표의 측근으로 알려진 표창원 의원이 발언을 했습니다. 네, 자신의 SNS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대통령과 장관, 국회의원, 그리고 지자체장 등을 포함해서 모든 공직에 정연을 도입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했는데요. 당연히
네, 공직 경험자분들은 어른으로서 일선에서 물러나 계셔야 현장의 극한 대립이나 갈등을 이해관계에서 자유롭게 중재하고 비로소 나라가 안정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 글이 긴데 이게 이제 그러면 나이 드신 분을 따져보니까 반 전 총장이 70세가 넘어서 그거 아니냐라는 논란이 일까봐 신경이 좀 쓰였나 봐요. 당연히 반기문 전 총장 생각도 했지만 그분만을 대상으로 한 이야기는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네. 자, 이렇게 되니까 사실은 저게 옛날에 노인 폄훼 발언 얘기가 나오면서 유리한 국면에 왜 저 얘기했을까 이런 얘기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이제 잘 나갈 때 조심하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네. 지금 문재인 대세론 이게 막 형성되고 있는데 저런 식으로 얘기하면요. 이제까지 보면요. 역대 선거에서 보면 고령층일수록 투표율이 높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일반적으로 그래야죠. 이제까지 한 번도 예외 없이 그래왔습니다. 근데 요번 그 다가오는 대선의 또 특징이 지금 20대, 30대의 적극적 투표 참여 의지가 높아요. 오히려 5060보다 높아서 요번에 굉장히 이례적이다 그랬는데. 그리고 또 18세로 낮추자는 것도 지금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표창원 의원이 이 투표 의혹이 저하되고 있는 5060의 투표 의혹을 불사르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저분이 그럴 수 있다는 뜻이죠. 그런 식으로 이제 선의를 좀 해석하고 싶습니다. 저는. 네. 지금 정치권에서는 오히려 막 70대 정성시대다 이런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데 저런 발언을 하셔서 지금 뭐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이 표창원 이 의원의 65세 기준, 자, 연상되는 사람이 바로 있습니다. 정동영 전 장관, 지금은 당시에는 열린우리당 의장이었는데 네. 그때 이제 뭐 대단히 그때도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시절이었는데 이제 천막 당상 나오고 할 때인데 잘 나가던 분위기에 정동영 열린우리당 의장의 이 발언이 국면을 바꾸는 그런 발언이 됐었는데 그것과 비슷하다 이런 얘기 나옵니다. 어떤 발언이었는지 소개하겠습니다. 그분들이 미래를 결정해 볼 필요는 없단 말이에요. 그분들은 어쩌면 이제 곧 뭐 무대에서 퇴장하실 분들이니까 그분들은 집에서 쉬셔도 되고 저 얘기가 이제 대학생들과 얘기하는 가운데서 끝부분에 나온 것이라서 맥락을 이해하면 이해가 안 되는 바도 아닌데 저게 사실은 의석을 바꾼 발언이 됐잖아요. 예, 엄청나게 어르신들의 반발을 일으켰죠. 특히나 이제 산업화 세대라고 하잖아요. 지금 이제 어르신들이 이제 대한민국을 그래도 좀 반열에 올렸다라는 자부심이 있는 분들에게 저런 말씀을 하셨으니까. 근데 저 때만 해도 이제 저 60, 70대하고 지금의 또 60대 이상은 또 다르다고 저는 봐요. 네. 지금 60대는 뭐라 그럴까요? 민주화 세대를 이끌어왔던 분들이에요. 이분들은 또. 네. 그래서 마냥 보수적이라고만도 볼 수 없다. 나는 네. 저는 성향 파악에 있어서. 네. 근데 사실 그런 거는 있어요. 좀 40대, 50대의 어떤 새로운 대통령 후보가 나오기를 바라는 면도 좀 있기는 한 것 같아요. 여론에는. 네. 그런데 저는요, 표창원 의원이요. 이 개헌론자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문재인 대표 63세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딱 그 대통령 해갖고 2, 3년만 하고 65세 되면 퇴직하고 개헌해서 바꾸라는 그런 신모 원료가 있는 거 아닌가 또. 네, 뭐 그런 해석도 가능할 수는 있겠습니다. 네. 자, 문재인 전 대표는 그런가 하면 좀 신중한 발언을 이어가고 있는데 바로 사드에 대한 발언 얘기입니다. 이래서 이 입장 번복이 아니냐, 그렇지 않다. 보다 책임 있는 자세다 이런 얘기 나오는데 어떤 상황인지 저희가 영상으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전격적으로 결정한 거예요. 아무런 공론의 과정도 없이. 사드 배치를 다음 정부로 넘기는 것이 옳다. 어떤 방침을 가지고 그렇게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 안보 문제에 대한 무책임한 태도야말로 반드시 털고 또 털어야 할 국가 지도자의 가장 큰 검증 항목일 것입니다. 오락가락도 이만저만 해야지 현기증이 날 듯. 네, 문재인 전 대표 이렇게 다시 해명을 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전에는 원점 재검토해야 된다, 사드 원점 재검토해야 된다 하던 문재인 전 대표가 그제 한미 간 합의가 이미 이루어진 것을 쉽게 취소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해서 사드 배치를 인정하는 것 같은 얘기를 했다가
어제 다시 입장이 바뀌었습니다. 이미 한미 간의 합의가 됐다는 점을 감안은 해야 되지만 반드시 거기에 얽매일 필요가 없다고 본다. 또 입장이 바뀐 거 아닌가요? 자, 필요하면 미국과 다시 협의할 수도 있는 것이라고 했거든요. 아니, 지난해 7월부터 그 문재인 전 대표는 일관된 입장을 가지고 있어요. 사드 문제 철회 대신에 재검토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다음 정권에서. 예, 그렇죠. 이게 재검토란 건 뭐냐면 전략적 모호성. 개인적으로는 반대하지만 국익을 위해서 전 정부가 해놓은 것들을 새로운 정부가 무효할 수 있겠는가에 대한 현실적인 문제, 이 두 가지 동시에 생각한 거라서 현재는 뭐 지지율이 높기 때문에 저는 전략적 모호성이 지지자들과 그리고 보수적인 안보를 중요시 여기는 분들 둘 다 만족시킬 수 있지만 자칫 양날이 검이 돼서 지지율이 좀 빠질 경우에는 양측으로부터 공격도 받을 수 있는 소지이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한 요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분간은 사드 문제가 관련된 전략적 모호성이라고 하는 재검토라는 표현을 계속적으로 가져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끝으로요. 문재인 전 대표의 대담집도 논란이 되고 있는데 이 내용을 소개해드리는 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군복무 기간을 18개월까지는 물론 더 단축해서 1년 정도까지도 가능하다고 본다. 자, 이게 표 얻기 위한 발언이 아니냐 이런 얘기 나오는데 이래서 이제 선거 때마다 나오는 군복무 기간 단축 논란이 불붙을 것 같다 이런 얘기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저게 이제 포퓰리즘일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중장기적으로 보면 이제 남경필 지사 같은 경우에 모병제를 주장하니까 그러긴 한데 지금 당장 보면요. 젊은 층은 문재인 표가 더 많잖아요. 반기문 표보다는.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표에도 득이 된다라고 하는 현실적 계산이 없다면은 거짓말이겠죠. 네.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제가 볼 때도 전체적으로 보수적인 층들은 군대를 줄이는 것 자체가 안보에 대해서 등한시하는 거 아니냐고 볼 수 있지만 모병제라든가 군 현대화 계획에서는 옛날부터 나왔던 얘기인데 새삼스러울 건 없는데요. 문재인 전 대표가 꺼냈기 때문에 논란이 될 것 같은데 차제에 국방 인력 감소 방안에 대해서 군 현대화 계획에 대해서 여야가 대선에서 쟁점으로 해서 함께 진지하게 논의해서 국민들에게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나가는 계기로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여러 주장이 나오고 있고 공방이 치열합니다. 이제 대선 분위기가 그만큼 무르익고 있다는 뜻이 되겠죠. 전문가들과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